아침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진다. 평생 법정에 서며 길들여진 습관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손수 준비한 미역국으로 아침을 먹고 버스 2번을 갈아타고 이곳에 왔다. 법원 앞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 옛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이곳에서 40년을 넘게 일했다. 젊은 검사로 첫 발을 디딘 날부터 대법관으로 은퇴하던 날까지 법원은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공간이었다. 오늘 법원을 찾은 이유는 며칠 전 법조윤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일 때문이었다.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 법원 민원실 서비스 품질을 비공개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최근 민원인 응대 관련 불만이 증가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굳이 정장을 입거나 화장을 하지 않고 청소 입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와 오래된 손가방을 들고 왔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저 서류 한 장 제출하러 온 평범한 할머니로 보일 것이다. 법원 건물로 들어서자 익숙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나를 반겼다. 예전과 달라진 점도 많았다. 디지털 안내 스크린과 번호표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로비는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법원 특유의 위엄과 긴장감은 여전했다. 민원실은 1층 왼쪽에 있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미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디지털 기기는 늘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니 일반 민원이라는 버튼이 보였고 조심스레 그 버튼을 눌렀다. 기계에서 종이가 나왔다. 번호는 23번. 현재 응대 중인 번호는 17번이었다. 의자에 앉아 차분히 기다렸다. 준비해 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법조윤리위원회에서 특별히 만든 가짜 서류였다. 일부러 미비점을 남겨놓아 직원들의 응대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오늘 나는 그저 손자의 가정법원 사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러 온 할머니 역할이었다. 주변의 민원인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긴장한 표정이었다. 법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곳이다. 내가 판사 시절에도 늘 느꼈던 점이다. 아무리 공정하게 대하려 해도 법정에 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더욱 친절하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창구에서는 한 직원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셔츠를 입었지만 표정은 다소 무뚝뚝했다. 그의 명찰에는 안태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현재 응대 중인 민원인에게 빠른 말투로 서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너무 기계적인 말투였다. 민원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다시 오라며 손을 저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법원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내가 젊은 법조인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법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시간이 흘러 내 번호가 가까워졌다. 22번이 호출되고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창구로 갔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곧 다가올 순서를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자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평범한 할머니의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다. 23번 민원인 안태현의 목소리가 민원실에 울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그가 올려다보지도 않고 손을 내밀었다. 서류 주세요. 나는 조용히 준비해 온 서류를 그의 손에 건넸다.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지만 나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곧바로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불과 몇 초 만에 그가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할머니, 이거 양식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여기 날짜도 빠져있고 서명도 잘못됐네요. 다시 작성해 오세요. 그의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를 훈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루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마 오늘 이미 수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이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평생 법정에서 단련된 목소리였다. 안태현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작성 방법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는 이미 다음 번호를 부르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내가 물러서지 않자 그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약간의 짜증이 더 묻어났다. 할머니, 다음 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서류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창구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미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다. 안태현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미경 씨, 내가 처리할게. 다른 업무 봐요. 이미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러났다. 그녀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태현은 다시 나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다음 번호 부르겠습니다. 서류 준비되면 다시 오세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내가 40년 법정에서 익힌 태도였다. 침묵의 무게를 활용하는 법. 안태현의 표정이 점점 더 불편해졌다. 할머니,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거예요. 비키세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바로 그때였다. 민원실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조민정. 내가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쳤던 제자였다. 현재는 이 법원의 법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가 민원실을 순시하러 온 모양이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이제 이 민원실의 실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조민정 법원장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당혹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신호를 보냈다.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민원실 서비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평범한 할머니 역할을 유지해야 했다. 다행히 조민정은 내 의도를 빠르게 알아차렸다. 역시 내가 가르친 제자답게 상황 판단이 빨랐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시선을 돌리고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업무 점검을 하는 듯했지만 그의 귀는 분명 우리 쪽으로 향해 있었다. 안태현은 여전히 나를 쫓아내려 했다. 할머니, 다음 분 볼게요. 24번 손님.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 제 서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40년 동안 법정에서 길러진 목소리였다. 안태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 것을 못 참는 사람처럼 보였다. 할머니, 서류 양식이 잘못됐고 날짜가 빠졌고 서명이 잘못됐다고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설명해 드릴 시간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높은 톤으로 또박또박 말하는 그 태도에 주변의 민원인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한 젊은 여성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슬쩍 녹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양식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서류 어디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내 말을 들은 안태현의 표정에서 짜증이 넘쳐났다. 그는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여기, 그리고 여기요. 다 틀렸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시간 없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몇 군데를 대충 짚더니 서류를 거의 던지듯
내게 돌려주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이미경이 다시 다가왔다. 태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창구 하나 더 열어도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안태현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미경 씨, 지금 내 업무에 간섭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창구 하나만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인력 부족해서 그런 거 알면서. 이미경은 움츠러들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그녀의 말끝이 희미해졌다. 나는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류를 느끼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미경의 손길이 고마웠지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생각하며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기로 했다. 안태현은 이미경에게 한 번 더 경고하듯 눈빛을 보내고는 다시 나에게 집중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서류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지금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다음 분 봐야 합니다. 그의 태도가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법원이라는 공간, 그가 가진 작은 권한이 그를 오만하게 만든 것 같았다. 내가 판사로 일할 때 늘 경계했던 태도였다.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을 대할 때는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안태현이 내 서류를 옆으로 밀어내고 다른 번호표를 부르려 하자 나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가방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서류를 유심히 보는 척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안태현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난 듯했다. 그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더 이상 설명해 드릴 시간 없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아니면 가족 중에 젊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에 민원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가족 중에 젊은 사람 데리고 오라는 말은 노인에 대한 무시가 담긴 발언이었다. 법원 민원실에서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주변의 민원인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평생 법정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판단해온 습관이 있었다. 그 순간 민원실 한쪽에서 조민정 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민원 응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의 말투는 일상적인 점검을 가장한 것이었지만 분명 우리 상황을 보고 개입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안태현은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했다. 네, 법원장님, 규정대로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진 것 같았다. 조민정은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시선이 나와 안태현, 그리고 창구 위에 놓인 서류를 번갈아 살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태현은 목을 가다듬었다. 아, 이 할머니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준비해 오시라고 안내 중이었습니다. 조민정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나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피더니 안태현에게 물었다. 서류가 어떻게 미비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나요? 안태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네, 설명은 했습니다만 할머니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셔서. 이 말에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셔서 라는 표현은 노인의 판단 능력을 폄하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민정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기로 했다. 조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안태현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는 내 서류를 조심스럽게 들어 살펴보았다. 민원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태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미경은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조민정은 서류를 다 검토한 뒤 안태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안태현 주사, 이 서류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서 할머니께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은 분명했다. 안태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네,
법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정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향해 공손히 말했다. 할머니,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순간 조민정의 눈과 내 눈이 다시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아마도 선생님,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라는 무언의 질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단순한 민원인 역할을 계속할 때였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안태현이 태도를 바꿀지, 또 어떤 식으로 서류를 설명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안태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갑자기 친절해진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이 부분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여기 서명은 정자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칸에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은 아니었다. 단지 윗사람이 지켜본다는 이유로 돌변한 태도.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중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설명을 조용히 들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경계해온 태도였다. 권위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거만해지는 이중성.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태도였다. 조민정은 여전히 우리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민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른 직원들도 갑자기 더 바빠진 듯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이 내게는 익숙했다. 권력과 권위가 만들어내는 풍경, 평생 법조계에서 보아온 광경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아니었다. 진정한 법의 정신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존중과 공정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안태현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내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졌다.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 민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안태현의 태도는 조민정 법원장이 자리를 뜨자마자 다시 돌변했다. 법원장이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기 위해 민원실 반대편으로 이동하자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게 변했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껐다 켠 것처럼 급격한 변화였다. 할머니, 설명은 들으셨죠? 이제 아시겠어요?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오세요. 그는 서류를 내 쪽으로 밀어내며 다음 번호를 부르려 했다. 법원장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 그의 본 모습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조민정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태현의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태도가 아닌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시스템적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법원에서 근무하던 40년 동안 나는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을 많이 보아왔다. 권위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중적인 태도는 공직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병폐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몸을 돌리는 순간 내 뒤에서 안태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노인분들은 인터넷도 못 쓰시면서 혼자 이런 데 오시고. 그의 중얼거림은 다른 직원에게 한 말이었겠지만 분명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다.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평생 법정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왔지만 이런 비하 발언은 견디기 어려웠다. 노인에 대한 편견을 담은 그 말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민원실 안의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이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민원인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천천히 다시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내 걸음걸이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안태현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의 앞에 다시 서서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내 동작 하나하나가 의도적으로 느렸다. 법정에서 배운 기술이었다. 침묵과 느린 동작으로 상대방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법.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단순한 손수건이었지만 안태현의 표정은 마치 내가 무기를 꺼낼 것처럼 긴장해 있었다.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이, 당신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분명했다. 이것은 판사로서 수천 번 사용했던 어조였다. 안태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마도 내 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을 것이다.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노인이 아닌 권위와 존엄을 갖춘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으니 말이다. 노인을 무시하는 태도는 당신 자신을 비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나이 들 테니까요. 이 말을 남기고 다시 몸을 돌리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반발했다. 할머니, 제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업무 규정대로 한 것뿐인데. 그의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렸다. 평소에도 권위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민원실의 다른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이미경은 당황한 듯 우리 쪽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안태현이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할머니, 법원에서 소란 피우시면 보안요원 불러야 합니다. 규정대로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지금은 가주세요. 그의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다. 그 순간 법원장인 조민정이 다시 우리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마도 높아진 목소리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조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태현은 급히 태도를 바꾸었다. 아, 이 할머니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그의 말은 점점 작아졌다. 조민정은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는 연기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내가 누구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안태현 주사, 지금 누구에게 그런 태도로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조민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안태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 역할을 유지하고 싶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보다 이런 무례한 태도가 모든 민원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안태현 씨, 이분은. 조민정이 말을 꺼내려는 찰나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긴장감이 고조된 민원실 안에서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 신분증이었다. 안태현 앞에 조용히 그것을 내려놓았다.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대법관입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실내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안태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분증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미경은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원실 안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동요가 일어났다. 조민정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김정희 위원장님은 제 은사님이십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저희 법조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의 말에 민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안태현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은 채 그저 서 있기만 했다. 내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대법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방 안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모순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반응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내 정체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했다. 법원의 문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했다. 72세 할머니든 20대 젊은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조민정은 안태현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태현 주사, 내 사무실로 따라오세요.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태현은 창백한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민정을 따라가기 전 내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이제야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지만 그것은 내가 대법관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변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계와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풍조. 민원실에 남은 사람들은 이 극적인 반전에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내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미경이 조심스레 내게 다가왔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내 손을 들어 그녀의 사과를 부드럽게 받아들였다. 이미경은 처음부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었다. 그녀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의 경험은 우리 사회, 특히 법원 시스템에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했다. 내 정체를 밝힘으로써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민원실을 떠나면서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민원실을 나와 법원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내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에 그 표정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안태현의 창백해진 얼굴, 이미경의 놀란 눈빛, 그리고 다른 민원인들의 동료. 오늘의 방문 목적은 달성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법원 중앙 홀에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된 이 공간은 언제나 나에게 위엄과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40년 전 갓 임용된 판사로서 이 건물에 첫 발을 디딘 날이 생각났다. 그때의 나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념은 변함없다. 중앙 홀벽에 걸린 대형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낡은 코트를 입은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40년 법정에서 단련된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다. 겉모습과 내면의 이러한 차이가 오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겉모습만으로 판단한다. 조민정 법원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이미경이 서류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김정희 위원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다. 이미경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안태현은 처음부터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처음 법원에 왔을 때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공무원이었지만 점차 변해갔다고. 매일 수백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며 지치고 위에서는 업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것이다. 이미경의 말은 내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시스템의 문제가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 법원장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즉시 내부로 안내했다. 사무실 안에는 조민정과 안태현이 앉아 있었다. 안태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조민정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두 사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표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법원 민원 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태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의자에 앉으며 조민정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40년 전 처음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열정적이고 정의감이 강했던 청년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 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조민정은 오늘 일의 진상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원 민원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노인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법조윤리위원회에 실태 조사를 요청한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내가 왜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은퇴 후에도 법이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법은 복잡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안태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내가 판사 시절 종종 저지르던 실수가 생각났다. 법리에 집중하느라 눈앞에 사람을 놓칠 때가 있었다. 법전과 판례만 보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된다. 안태현 씨,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제야 그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안태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담긴 두려움과 후회가 보였다. 오랜 법정 생활에서 나는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법원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설명해야 하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요. 내 말에 안태현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법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과 어려움을 안고 온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법원은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요. 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법원 앞 광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법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 제가 젊은 판사였을 때 한 가지 실수를 종종 했습니다. 법리와 판례에만 집중하다 보니 눈앞에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태현의 눈에 이해의 빛이 서서히 퍼져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정직한 눈으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오늘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민원인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제가 대법관이든 평범한 할머니든 똑같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잖아요. 조민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동의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안태현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똑바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부끄러움과 함께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처음 법원에 왔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솔직한 인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의 첫걸음은 항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안태현 씨,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때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와 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장 사무실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이번 일이 단순한 경험이 아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조민정이 차를 준비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따뜻한 녹차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우리 셋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차를 마셨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원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조민정이 침묵을 깼다. 위원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정리했다. 40년 법조 경험과 오늘의 사건을 바탕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설명 자료 개발, 직원들의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 노인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 설치 등. 안태현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 경험이 그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었음이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조민정은 나에게 공식적인 보고서를 요청했다. 법조윤리위원회의 이름으로 법원 민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해달라는 것이었다. 기꺼이 수락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안태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단순히 내 지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은 듯했다. 위원장님,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민원인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이렇게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다. 한 사람의 태도 변화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점차 시스템 전체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구하는 변화였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가을 하늘이 활짝 펼쳐져 있었다. 오늘의 경험은 비록 불편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다. 미리 준비한 가짜 서류, 무례한 대우, 정체의 폭로, 그리고 변화의 약속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다.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이번 일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집에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할 차례였다.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저녁 무렵의 햇살이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여전히 생생했다. 평범한 할머니로서 경험한 무시와 냉대, 그리고 내 정체가 밝혀진 후의 극적인 태도 변화까지. 인간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루였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법조윤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법원 민원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안까지. 40년간의 법조 경험과 오늘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안들을 정리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몰두했다. 보고서를 거의 완성할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안태현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봉투가 들려 있었다. 위원장님,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안태현은 꽃다발을 건네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오늘 아침과는 전혀 달랐다. 거만함과 무례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반성과 겸손함이 느껴졌다. 이건 제가 쓴 반성문입니다.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법원장님께도 드렸지만 위원장님께 직접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다. 그의 글에는 깊은 반성과 함께 변화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에 제가 왜 법원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 초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의지다. 안태현에게서 그런 의지가 보였다. 고맙습니다. 이런 반성문을 직접 가져올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내 말에 그가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안태현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일이 있은 후 그는 민원실로 돌아가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다른 민원인들을 찾아 사과했다고 했다. 몇몇은 이미 돌아간 뒤였지만 남아있던 세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분 한 분 사과드리면서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는 거야. 그 말씀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사람의 깨달음에서 시작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 민원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태현은 실무자로서 현실적인 제안들을 내놓았고 나는 그의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을 위한 특별 안내 시스템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다. 대화를 마치고 안태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까지 그를 배웅하며 나는 그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지위와 권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을 때가 많지만 적어도 법원만큼은 그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법원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안태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처음 법원에 입사했을 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다시 법원으로 향했다.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오늘은 김정희 대법관으로서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문하는 것이었다. 법원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공손히 인사했다. 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이들이 오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정상인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현실이었다. 조민정 법원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민원실 앞을 지나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태현이 한 노인에게 친절하게 서류 작성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종이에 직접 예시를 써가며 상세히 안내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미경도 다른 창구에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친절했지만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조민정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내 제안을 모두 수용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안내 창구 설치와 직원 서비스 교육 강화가 핵심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안태현과 마주쳤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며 민원실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미 새로운 안내 팸플릿을 제작 중이고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의 경험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로 답했다. 함께 좋은 법원을 만들어가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한순간의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한 달 후 법조윤리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었다. 회의 안건 중 하나로 법원 민원 서비스 개선 현황 보고가 있었다. 조민정 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특별 안내 창구 설치, 서비스 매뉴얼 개발, 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특히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있었다고 했다. 안태현은 민원 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임명되어 열심히 활동 중이라고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조민정이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안태현 주사가 자원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법률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노인들에게 법률 서류 작성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안태현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나는 다시 한번 평범한 할머니 차림으로 법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사전 통보 없이 정말 일반 민원인으로서 방문한 것이다. 민원실에 들어서자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다. 대기 공간이 더 편안하게 바뀌었고 큰 글씨로 된 안내문이 벽에 붙어 있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창구도 마련되어 있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내 순서가 되어 창구로 갔을 때 마침 안태현이 담당자였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평범한 할머니로 보였을 것이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말투는 공손하고 친절했다. 단순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태현은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안내해 주었다. 그의 태도는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내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표현하자 그는 직접 예시를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에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가 법조인으로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증명서를 받아든 후 나는 안태현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도와주셔서요.
안태현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법원을 나서며 나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흐름을 만든다. 오늘의 경험은 내게 깊은 감사함을 안겨주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세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기록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미소 지었다. 변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깊게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시작할 용기다.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이 경험이 앞으로도 내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것,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내가 법조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계속 지켜나가야 할 가치였다.